연초 이후에 얼마나 올랐나? 예. KB 11%, 신한 7%, 하나 10%, 우리 20% 올랐습니다. 금융주가 잘 갔네요. 그게 금리 인상 얘기 나오니까 금융주가 잘 갔구나. 그렇죠. 4대 금융 평균 상승률이 12%에 달하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뭐 말씀하신 게 가장 큰 이유죠. 금리 인상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되면은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그 또 뭐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이 양적으로는 성장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각 내준 대출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뭐 이익도 올해도 아마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둘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그리고 내년부터 어떤 일이 있냐, 3월에 이 소상공인 이 대출 만기 연장이 종료가 되는데 이 위기를 잘 넘기면은 내년부터 그동안 코로나19 이후에 막대하게 쌓아왔던 충당금을 다시 환입을 하기 시작할 거다. 충당금을 환입한다라는 거는 순이익에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충당금 환입을 시작하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가 다 겹쳐서 어쨌든 은행주가 연초 이후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4대 금융은 평균 12%가 오른 상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와, 그런데 평균 12%면 진짜 좋네요. 그렇죠. 이게 뭐 월 기준이에요? 아니면 이게 연초 이후에 지금 오늘까지 연초 이후에 한 달 만에? 그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KRX 은행업종 지수. 네. 아까 제가 4대 금융 12% 평균 12%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KRX 은행업종 지수는 몇 퍼센트가 올랐냐? 같은 기간 동안 3.6% 올랐습니다. 이게 빠진 거보다 더 열받는 게 내 것만 안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은행주 다 올랐는데 내가 은행업 지수를 갖고 있는데 안 올랐다는 거잖아요. 은행 ETF 뭐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이게 왜 이러냐? 카카오뱅크 때문. 범인은 카카오뱅크, 엑스맨은 카카오뱅크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연초 이후 주가 하락률이 얼마냐? 마이너스 29%입니다. 와. 공모가가 35,000원이었는데 지금 한 4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계속 지금도 물론 뭐 최근에 이번 주 저번 주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빠진 게 워낙 많이 빠져서 이게 은행업종 지수를 상승률을 누를 정도로, 그 카카오뱅크가 심지어 시총도 크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물론 KB금융 뭐 이런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상장 직후에는 금융주 대장주였잖아요. 그 대장주가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은행업종 지수도 더 못 가는 거죠. 그런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애널리스트들을 하면은 좀 암울까지는 아니고 풀릴 주식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뭐 오버행이 많죠. 네, 오버행이 너무 많다. 그래서 뭐 성장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조금 이전보단 주춤하긴 한데 그것보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 수급적으로 너무 좀 좋진 않은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2월 6일, 그러니까 2월 7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6개월짜리 보험 대수 물량이 대거 풀리고, 얼마나 풀리냐면은 발행 주식 수의 31%에 달하는 물량이 의무 보유가 해제가 됩니다. 1억 5천만 주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 주주분들이, 그러니까 IPO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이 기존 주주들의 물량도 조금 이게 워낙 많이 빠지고 오버행이 부각되고 막 카카오 막 페이 막 그 대표 임직원들도 막 팔고 하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텐센트 여기서 3%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거 다 합치면은 한 13%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가 너무 지금 수급적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게 어떤 의미냐? 다른 금융주들 다 잘 가는데 카카오뱅크는 언제 반등을 할지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전문가가 좀 별로 없는 상태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날벼락을 맞은 게 아까 권순희 기자가 얘기했던 이 은행 ETF 투자자분들이죠. 왜냐면은 이 카카오뱅크가 은행 ETF, 그러니까 KLX 은행 업종에 편입이 돼서 이 은행 ETF에 편입됐을 때 시점이 얼마였냐면은 72,000원이었거든요. 72,000원? 그 72,000원짜리가 지금 4만 원 됐다고요? 그렇죠. 그
뭐 연초 이후에는 한 29% 떨어졌지만 이 72,000원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은행 ETF에 편입이 된 시점 이후에 주가가 42%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은행 ETF에 편입됐을 당시 카카오뱅크가 그 세 번째로 몸집 시가총액 비중이 컸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단계가 내려왔어요. 네. 수총 비중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은행 ETF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논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논쟁이 되냐면 아까 권순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은행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슨 바이오나 뭐 이런 것처럼 한타 팍 해가지고 네. 뭐 상한가 몇 번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대부분 이 배당 그리고 은행을 이건 저평가된 종목이다 해서 길게 가져가면은 언젠가는 뭐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그냥 하시는데 배당 받다가 나중에 팔 때 그쵸. 조금 올라가면은 뭐 네. 깨비타 게인 좀 먹고 뭐 이 정도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근데 카카오뱅크는 이런 거에 정면으로 배치가 돼버리는 완전 기술주처럼 움직이죠. 기술주잖아요. 예. 사실 저는 좀 이게 굉장히 좀 뭐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게 업종 지수를 편입하는 데 있어서 저는 금융 쪽에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금융권에서 불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변화를 이 업종 지수 분류 체계가 네. 못 따라가다 보니까 단순히 카카오뱅크 은행업으로 분류하자. 그래서 은행 업종 지수에 편입해 버리고. 근데 시장에서는 이게 따로 움직이고. 왜냐하면은 은행주가 아니라 기술주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ETF에 은행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혼란을 주고. 좀 이런 게 뭐 물론 막 이거 성장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좀 한 번쯤 좀 살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은행 ETF 배당을 실제로 깎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은행을 직접 금융주를 직접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러면서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은행 ETF들도 고배당 ETF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 하면은 이 분배금을 줍니다. ETF 이게 그 업종에 그 속한 이 기업들이 그 해의 배당을 이제 뭐 계산을 해가지고 분배를 하는 게 ETF 분배인데 이게 사실 은행 ETF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76% 그러니까 이게 배당 수익률이요? 그죠. 쉽게 말하면 배당 시가 배당률. 수익인데 네. 이게 그러면 모든 ETF를 통틀어서 은행 ETF가 가장 높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카카오뱅크가 편입됐다? 카카오뱅크 배당하겠습니까 지금? 뭐 이제 돈을 막 벌어야 배당을 하죠. 이제 막 자본 그 확충해가지고 이제 막 사업자 대출을 뭐 아니면은 뭐 주담대 이런 거 이제 막 시작했는데 배당을 하려면은 적어도 한 몇 년은 더 있어야 되는 상태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ETF 분배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ETF 분배금도 깎아먹을 수 있는 XMN이 지금 될 수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이게 그래 근데 뭐 카카오뱅크 어쩔 수 없지. 근데 앞으로 주가 오르면은 괜찮지 않을까? 뭐 이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사실 더 아쉬울 수가 있는 게 은행 ETF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왜냐면은 기존 은행들의 이 주주 환원책이 강화될 수 있는 적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은행권이 가장 크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게 그 예대마진이잖아요. 예. 아니 너네 금리 대출 금리만 올리고 예금 금리 잘 안 올리면서 이거 이자 폭리 아니냐. 그래서 이런 비난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이제 정치권에서도 인식을 해서 관련 견제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 공약 중에서도 뭐 예대 그 금리 차이 공시 의무화 뭐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이걸 더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만을 은행이 잠재워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 큰 미션일 수가 있는데 예. 이 그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당 확대.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금융주 말고 다른 뭐 미국이나 선진국 금융주들은 배당 성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40% 50% 이게 뭐 100% 되는 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마인드냐면은 우리가 이 단순히 뭐 종목 차원 우리가 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그 배당을 통해서 그 자산을 불려주는 어떻게 보면 통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도 국내 은행들도 이게 사실 지금 실적 잘 나오죠.
그다음에 뭐 건전성 지표 물론 뭐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건전성 지표도 괜찮죠. 그다음에 금리 상승기에다가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문가들도 이 배당 확대나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적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호실적 이 예대마진 폭리를 취한다 이거를 좀 이 불편한 시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은행들은 실제로 이 분기 배당이라던가 아니면 배당 확대를 금융 당국이 지금 뭐 자제하라고 해서 문제지 은행들이 이 정도면 많이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은행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오히려 더 늘린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제 은행 ETF 투자 입장에서 은행 배당금 늘어나면은 그러면은 ETF 분배금도 느니까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 엑스맨이 하나 있으니까 생각보다 기대했던 만큼의 분배금을 좀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가 하락도 비율은 아쉽지만 떨어지겠죠. 예. 그렇죠. 네. 주가 하락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 배당 관점에서 오히려 더 큰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좀 방금 이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뭐 이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눈에 띄는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이 NH투자증권의 정준섭 애널리스트님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은행주가 이 불만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주가 되는 거다. 국민주가 되려면은 주주 환원 확대를 해야 되고 지금 분기 배당 뭐 이런 거 좋다. 근데 월 배당 도입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 뭐 배당을 매년 받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일반 저희 같은 국민들은 월 단위로 이게 흘러가잖아요. 월급을 받고 지출 계획을 세우고. 근데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까지는 해요. 그쵸. 네. 네. 근데 더 나아가서 월 배당까지도 해보는 거 어떻겠느냐. 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은퇴하신 분들이 뭐 매달 연금 받는 것처럼 은행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배당락 효과도 좀 상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연초에 맨날 이 고배당주들이 배당락 때문에 많이 반복이 되잖아요. 떨어지는 게. 이것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이 은행 업종, 은행주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이 확대되기 너무나 좋은 시점에서 이게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은행 ETF에 없었다라면은 너무나 피한 상황인데 좀 이게 뭐 가로 막았다라기보다는 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융에 부는 변화를 지수 체계 분류 방식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좀 이런 맹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건 한번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르마님이 일단은 뭐 배달의 세계 운전자 보험 플러스 임차 보험 주제로 보장 잘해주는 보험사 걸르기예요. 이게 뭐 중요한 주제인지 한번 아르마님 얘기해 주시면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어떤 이슈인지 잘 몰라서.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인영 기자가 은행 ETF 얘기하니까 시청자분들 대부분 발치기 분들은 이거 남일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은행 ETF 안 갖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이거 지금 저도 이거 오늘 얘기를 좀 듣고 왔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지수 자체를 망가뜨려요. 그죠. 이게 맞아요. 코스피 200 지수에 워낙 시총이 큰 애들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공모주 또 과열돼 가지고 뭐 따상이니 막 이렇게 해갖고 비중 엄청 크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진짜 웃기는 게 벤치마크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추종해야 되는 기관 투자자들이 그거를 막 사요. 예를 들어 LG엔솔 이런 거 비싼 거 뻔히 아는데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은 거기 또 못 맞추면 기계적으로 사죠. 기계적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버밸류가 돼 있으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외국계 펀드다. 그러면은 지금 공모주 딱 받으면 다 던져요. 그냥 뭐 2배 뭐 거기에다가 그냥 개인들한테 막 던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루 만에 2배 벌고서 그 외국인도 기관이라고 뭐 물량 많이 받아가잖아요. 그럼 개인들 거기 막 하고 있는 거에다 그냥 던져가지고 뭐 거의 성과급 파티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기관들 만약에 공모주 못 받은 기관들은 일단 사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지수 편입되니까. 근데 이게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국민연금이 평가를 할 때 기관들을 평가를 할 때 수익률이 좀 잘 나와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면 수익률이 잘 나온다라는 거를
코스피 지수 대비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벤치마크라고. 네, 벤치마크를 해서 보는 건데 이게 뭐 길게도 안 해요. 3개월, 6개월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가 LG엔솔 같은 경우에 뽕 떨어졌어. 근데 물량도 별로 없어. 근데 따야 뭐 따까지는 안 가고 내려오긴 했지만 근데 지수 편입됐는데 저걸 안 가지고 있다. 그럼 코스피 지수의 벤치마크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뭐 저제 시총이 한 5위 되니까. 그럼 그 비싼 걸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게 카카오도 똑같았어. 카카오도 맞아. 이게 막 이거는 따상했죠. 따상했죠. 네. 따상했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주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원래 은행주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 다 알아요. 그거 비싼 거. 그리고 오버행이 엄청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오버행이 많은 상황에서 이게 은행 지수처럼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수에 편입이 됐으면은 그 벤치마크를 못 맞출 때 내가 국민연금한테 자금 회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싸도 무조건 사는 거야. 벤치마크 맞추느라고. 그걸 또 단기에 하니까 3개월, 6개월에 하니까 주가 잠깐만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은 거기에 못 맞추면은 자금 회수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그걸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기관들을 평가를 하니까 기관들이 이거를 그 외국인들 그 비싼 값에 막 던지고 뭐 전 대주주들 여기다가 막 던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걸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저체적인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관 입장에서는 설사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국민연금이 어차피 코스피를 기준으로 하니까 좀 지수가 왜곡이 돼도 예. 왜곡이 됐다고 판단돼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같이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쵸.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안 샀으면 위로 갈 수 있는데 이 변동성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따라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그 국민연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용.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운용사들에서. 그러면 그 돈이 누구 돈이냐? 우리 돈이지. 우리 국민연금이잖아요. 이 막 대형주 이렇게 막 올려 여기다가 또 이게 정확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모주를 이제 개인들한테 많이 주게 됐잖아요. 네. 뭐 일반 균등 배정을 해가지고 10,000원이든 뭐 그러니까 뭐 10,000원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애수가 있으면은 이걸 다 살 수 있다 보니까 과열을 좀 더 부추긴 측면이 있어요. 과열이 좀 부추겨져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공모주를 못 받은 기관이 올라간 걸 무조건 갖다 편입을 한다. 그 지수 맞추느라고. 그러면 개인들은 뭐 한 주, 두 주 이거 받아가지고 뭐 소고기 먹네 마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계 기관 이런 애들은 막 많이 받잖아. 그렇죠. 그럼 걷다 대고 그냥 다 던지는 거야. 그 전 대주주들 락업 없는 대주주들 막 보호해서 풀림 막 던져. 그러면 여기서 뻔히 제가 던질 걸 알아. 비싸니까. 근데 내가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 벤치마크를 못 맞춰. 그럼 국민연금한테 자금 회수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 락업 풀린 지문 막 던지는데 그걸 멀뚱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맞아. 일인데 버젓이 한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에 LG엔솔이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고 허윤영 기자가 얘기한 카카오뱅크가 은행주 ETF를 망가뜨린 것처럼 그리고 이게 좀 아쉬운 또 하나 더 아쉬운 게 사실 이 은행 ETF나 은행주는 어르신분들이 뭐 IRP나 퇴직연금 계좌나 네. 이런 쪽에서 많이 편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뭐 바이오를 사가지고 한 방에 노후를 대비할 이런 분들이 아니라 네. 정말 그냥 평생 모으셨던 이걸로 배당 바라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은행업종 지수에 이게 물론 뭐 그 자체가 뭐 당연히 이 거래소 쪽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뭐 그게 뭐 지금 시점에서 뭐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거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한 방을 노리고 막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좀 남은 좀 그 이 편한 마음으로 살려고 이거를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조금 망가진다? 저는 또 그게 더 오히려 단순히 무슨 뭐 주가가 하락하고 배당이 줄어들고 그런 것보다 이게 오히려 더 좀 더 아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르마님이 기관이 개인들보다 더 멍청함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기관들이 뭐 예전에 리오프닝 얘기할 때인데 리오프닝이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신 거면 리오프닝 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걸 왜 던져요? 리오프닝도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게
지수 벤치마크로 뭐 몇 달,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평가를 받으니까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빠지면은 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르마님이 기관이 개인들보다 더 멍청함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개인들이 좀 이렇게 변동성 있게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기관들이 전망이 괜찮으니까 3분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지나서 올해 안에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걸 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포지션을 유지를 해주면, 이게 투자 방식들이 좀 다르니까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상쇄되는 측면이 있어요. 전반적인 수급이. 근데 개인이 던지면 주가 빠지고, 왜 개인이 수급의 주체가 됐으니까. 개인이 거기서 던져갖고 주가 빠지면은 그 기관이 지금은 오버슈팅, 오버하게 던졌으니까 너무 싸다. 그럼 내가 들고 버텨야지. 그러면서 개인이 받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2, 3개월 있으면 평가받아서 벤치마크 기준으로 아웃이야.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관이 개인보다 더 멍청한 것 같다는 얘기가 그렇게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수급 주체로서 이렇게 주가를 움직이면 기관이 후행으로 그걸 따라가니까.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국민연금의 그 기금 운용 평가 방식을 좀 개선을 해서 정말 기관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답게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시장을 좀 길게 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줄 필요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조금만 길게 봐주면 이렇게 과도하게 오버밸류 돼가지고 IPO 들어와서 코스피 200에 한 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좀 안 사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공모주 같은 거는 한 뭐 2, 3개월 있으면은 좀 이게 거래량도 확실히 줄면서 뭔가 이게 안착하잖아요. 예. 네. 그 그리고 정도만 또 돼도. 락업 풀리는 것도 좀 보고. 그러니까. 그 락업 돼서 물량 나오는 것 좀 해소된 다음에 그리고 사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맞추겠다고 막 억지로 그거 사갖고 지수 다 수익률 다 까먹고, 뭐 지수 지수는 맞췄으니까 난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연금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마지막에 열받아서 화를 내다 보니 시청자 수가 더 줄어들었어. 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